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동남아의 한 나라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은행이 문을 닫고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공포가 아닌 패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국제범죄 금융분석관 줄리앙 드로안입니다. 유럽에서 수백 건의 금융 사기와 테러 자금을 추적했지만 이런 형태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군대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이 움직였죠. 그들은 외교정보 언론 기술을 한꺼번에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거대한 범죄 제국의 심장을 멈췄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데이터 그리고 진심으로 이긴 대한민국의 무혈 승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 시내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새벽 5시. 푸른빛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 한복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누렇게 바랜 현금 인출표 한 장. 어쩌면 그것이 그들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문장 하나가 이 나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을 깨물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었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순서를 잃을까봐 혹은 같은 절망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나라를 더는 믿을 수 없다. 그 눈빛 속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차가운 소름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의 잔해 위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거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범죄 자금의 통로로 불려왔습니다. 저 역시 파리 금융청에 있을 때부터 그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한 나라, 정부와 범죄 조직이 한 몸처럼 엉켜있는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엔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와 부동산 개발 회사였지만 내부는 인신매매와 사이버 사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건물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지만 그 빛 아래엔 수천 명의 절규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월 500만 원 고수익, 숙식 제공, 비자 보장. 그 달콤한 문장 하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의 꿈은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여권은 빼앗기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그들은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투자해라, 사랑한다.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스크립트는 정교했고 감정선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꿰뚫고 감정을 조작하며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내는 매뉴얼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죠. 제가 이 지역을 분석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 규모는 연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범죄로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돈의 일부가 정부의 세수로 잡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범죄가 곧 경제가 되어버린 나라. 그 구조는 완벽했고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유엔도 월드뱅크도 심지어 유럽연합조차 이 문제를 복잡한 구조라며 밀었습니다. 저 역시 그 회의 테이블에 여러 번 앉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더 지켜보자.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니터에 붉은 깃발이 떴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다는 보고였습니다. 통계상 연간 10건, 20건이던 납치감금 신고가 불과 1년 만에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피해자 연령대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한국인이 타깃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인은 영어와 IT에 익숙하고 가족이 적극적으로 송금을 해준다는 점이었죠. 범죄 조직 입장에선 효율적인 인질이었습니다. 한 명당 몸값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 돈이면 현지 경찰서 서너 곳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서방 정보기관도 한국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몇 번 항의하고 경고문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히겠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한국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사회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그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지며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사진 속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며 친구였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뉴스는 매일 이 사건을 다뤘고 SNS에는 우리 국민을 지켜라는 해시태그가 폭풍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8시간 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 짧은 발표문 한 줄이 캄보디아의 어둠 속에 첫 불빛을 켰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겠구나. 한국은 지금 국민을 되찾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저는 데이터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한국 정부의 긴급 발표문을 봤습니다. 화면에 뜬 그 문서는 공식 외교 서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강렬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다. 짧고 간결했지만 제 직감은 그 문장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엔 전면 작동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가가 이런 사건에 대응할 때는 복잡한 절차가 따라옵니다. 회의, 검토, 외교 채널의 승인.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방부의 실무진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건 평시의 행정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유럽에서 봤던 어떤 대응 모델과도 달랐습니다. 전식 컨트롤타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정상적인 외교 문서는 작성만 해도 최소 3일, 관련 부처 결재까지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합동대응팀을 꾸리고 현지 파견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돼 있었던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던져버린 결단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북핵 협상 경험이 있는 냉철한 전략가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소 없는 외교관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그녀의 이력서에는 실패한 협상 연건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국 전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되찾으러 갑니다. 그 말은 외교 언어가 아니라 선언문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신문 일면엔 72시간 작전 개시라는 제목이 붙었고 TV 뉴스는 출국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공항에서 국민들이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꼭 데려와 주세요. 그 목소리들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이렇게 하나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지금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반응은 달랐습니다. 현지 관료들은 한국 따위가 뭘 하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엔 아직도 힘의 크기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힘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그 신뢰는 때로 어떤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김진아 차관의 대표단이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협상가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온 양측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이었고 캄보디아 장관의 입가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건 통첩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독자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원조 중단, 투자 철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까지. 그건 선언이 아닌 경고였죠. 그리고 한국은 빈말을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72시간 만에 구성된 한국의 합동대응팀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형사 이도연, 15년 동안 해외범죄 전담팀에서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기자들이 왜 다시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의무만 남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새벽 회의를 반복했고 정보요원들은 현지 지도 위에 핀을 꽂으며 납치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임시 사무실. 커피잔은 쌓여갔고 지도는 붉은 펜으로 뒤덮였으며 통화 기록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국민을 되찾는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교가 아니라 구출을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 공항 활주로 위로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그들이 꺼낸 무기는 총이 아니라 진심과 속도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퍼졌습니다. 캄보디아 관료들이 하룻밤짜리 소란이라 비웃던 그 선언이 단 사흘 만에 동남아시아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정부 자국민 구출 작전 돌입. 총성 없는 전쟁 동남아가 긴장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각기 다른 언어의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방송국 PPTV, 채널 3, 그리고 온라인 포털의 댓글창이 순식간에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정부다. 우리도 저렇게 국민을 지켜야 한다. 한국처럼 움직인다면 누가 감히 우리 국민을 건드리겠는가?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오랫동안 같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끌려가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해 몇 번, 보도자료 한 장, 그리고 침묵. 그게 전부였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응한다가 아니라
되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대음은 수동이지만 되찾는다는 것은 능동이었습니다. 태국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현지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태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의 긴급 통화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공식적인 회담 요청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더 이상 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구나. 한국의 단호함이 주변국의 무력함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겁니다. 며칠 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유사한 대응 체계를 검토하겠다. 그건 외교적 수식어가 아니라 명백한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고 대신 공동의 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적은 한 나라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구조였죠. 이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4개국에 걸친 불법 송금 네트워크의 흐름이 한국의 제재 조치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범죄 관련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한 날부터 비트코인 전송량이 하루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의 공식 성명엔 단 한 번도 제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을 재검토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진 다음 날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은 급히 태국과 베트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압박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편에 서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건 외교적 언어로 표현된 고립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총을 쏘지 않았는데 캄보디아는 이미 사방이 막혀버린 셈이었죠.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국 가디언, 일본 아사히, 미국 CNN 모두가 한국이 동남아의 외교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력을 쓰지 않는다. 대신 신뢰를 무기로 쓴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신뢰, 그것은 돈보다, 군사력보다 얻기 힘든 자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자산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가 한국식 대응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각국 방송엔 한국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박수를 쳤고 정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단호함은 외교적 승리를 넘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하루 이틀 침묵을 지켰지만 이내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과도하다. 내정 간섭에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대다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저는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남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 질서의 중심엔 힘이 아닌 신뢰가 있다. 이건 단순한 구출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의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프랑스 국제금융감시센터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언론 특별팀이라는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특파팀? 지금 전장에 언론이 들어간다는 뜻인가?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 3곳이 합동으로 취재팀을 꾸려 캄보디아로 직접 들어간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출리앙, 한국이 미쳤다는 건가? 언론을 위험지대로 보내다니 자살행위야. 동료들의 목소리엔 걱정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대신 카메라를 든 전쟁이죠.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몇 시간 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쿠빌 공항에 PRESS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한국 기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정부 합동대응팀과 합류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취재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 그날 저녁 프랑스 뉴스에도 긴급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언론, 캄보디아 범죄 조직 현장 진입. 저는 숨을 죽이고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 쾌쾌한 공기, 꺼지지 않은 컴퓨터 모니터들. 화면엔 채팅창과 가짜 투자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범죄자들이 도망친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의자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바닥엔 찢어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범죄 조직의 본부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수십 명이 이 방에서 온라인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죠. 불과 10분 만에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 공유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무섭다. 그들은 진실을 들고 들어간다. 우리 언론은 왜 침묵하나? 댓글은 분노와 부러움, 그리고 각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국 PPTV는 한국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역사적입니다. 범죄자들이 한국 대응팀이 접근하자마자 달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의 침묵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급히 조사 중이다라는 성명을 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이 이미 증거의 영상을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한국 방송의 보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손에는 전기 고문의 흔적,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일했어요. 도망치면 맞았고 쉬면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영상이 방영된 후 동남아 각국의 국민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신매매다. 우리가 침묵할수록 범죄는 자란다. 한국처럼 나서야 한다. 베트남 국영방송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언론이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진실은 총보다 강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심장이 될 때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캄보디아 정부는 결국 공식 입장을 내야 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과장됐다.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이미지 한 장으로 무너졌고 진실은 그 이미지 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김진아 차관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협조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 대신 진실로 싸운다. 르몽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신념이다. 저는 제 보고서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카메라는 총보다 빠르다. 진심이 렌즈를 통과할 때 세상은 숨을 멈춘다. 이날 이후 여론은 완전히 한국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한국 언론이 그 뒤를 따라가며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진실이 움직이는 전쟁.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캄보디아의 거리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앞에 몰려들었고 경찰은 긴급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돈의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국제송금 통제였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와 외교부 그리고 유럽 재무정보분석기구 FIU가 공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송금 경로와 범죄 조직 자금 이동 내역이 한꺼번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공유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 협조가 아니라 실시간 금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총성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협정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의심거래, 전면 검토. 단 한 문장으로 발효된 지침이었죠. 그날 밤 전 세계의 주요 은행 서버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한국과 거래 중인 해외 계좌의 경고 코드가 삽입되면서 불법 송금이 차단됐습니다. 그 코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권은 즉시 붕괴했습니다. 은행들의 환전 창구가 막히자 그동안 범죄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던 그림자, 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금이 막히자 범죄의 심장도 멈추는 법이죠. 그 다음 조치는 국제연합보고. 한국 외교부는 단 하루 만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UN 인권이사회와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건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표현은 냉정하고 품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닌 데이터로 싸운다. 외교를 넘어선 정의의 모델을 제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내정 간섭이며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하나의 도미노가 되어 세계 각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중앙은행이 먼저 한국의 데이터를 받아들였고 곧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유럽연합은행들도 동참했습니다. 각국의 거래망에서 프린스그룹 관련 계좌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좌는 범죄 조직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게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구조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정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 나라가 단 며칠 만에 국제 금융 질서의 판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군사력도 권위도 아닌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용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협박도 제재도 아닌 정보의 투명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모든 절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참여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동시에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응을 전폭 지지한다. 그 한 줄의 문장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걸렸습니다. 기업의 이름이 곧 국가의 신용이 되는 세상에서 그 문장은 총보다 무거웠습니다. 캄보디아 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둘러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리조트, 부동산 개발 현장에 FORSAL이 팻말이 걸렸고 이틀 만에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대신 그 침묵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한 낡은 은행 앞 한국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제발 우리도 도와주세요. 그건 캄보디아 시민들이 직접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가 아닌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힘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신뢰는 따라오게 만든다. 한국의 작전은 어느새 경제전쟁을 넘어 신뢰의 외교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아 차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되찾자. 그 말은 숫자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사람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푸놈펜 외곽의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도로 위. 한 대의 검은 SUV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4명의 한국 합동구출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외교관, 한 명은 수사관, 그리고 2명은 통역과 의료 지원을 담당한 민간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된 사람들을 되찾는 것. 차 안의 무전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 확인. 신호 2번 깜빡입니다. 이도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착했다. 준비하자. 그는 흰 장갑을 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을 현장에서 보낸 베테랑이었고 이 작전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했고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들이 접근한 곳은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공장, 그러나 내부는 범죄 조직의 감금 캠프였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습한 공기.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긴장된 밤이었습니다. 시작하죠. 김진아 차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본부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임시 지휘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으로 현장을 지켜보며 모든 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단 한순간도 화면을 떠나지 않았고 손은 무전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벽엔 낯선 언어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버려진 노트북과 전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덜덜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도현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고 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민 작은 태극기를 본 순간 한 청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요. 이제 집에 갑시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이 작전의 의미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의료팀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의 손목에는 고문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 청년은 영양실조로 거의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불빛이었습니다. 한편 외곽 경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해 작전을 방해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팀은 즉시 대피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차량은 다른 방향으로 빠졌고 본부는 실시간으로 도로 CCTV를 분석했습니다. 지금이야. 북쪽 도로로 전환. 확인. 이동 시작. SUV는 지늘길을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도현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김진아 차관이 무전을 통해 말했다. 작전명 귀환 성공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환호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청년 한 명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국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창문 너머로 태극기가 걸린 현수막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한 나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아닌 책임으로 국민을 데려왔다. 이 귀환은 전쟁보다 위대하다. 귀환 작전이 끝난 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뉴스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각국의 특파원들은 긴급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자국민 전원 구출. BBC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전명 귀환 외교가 아닌 진심으로 움직인 나라.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 세계 무대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평론가 장 위카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강국이 아니라 신뢰의 초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들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한 문장으로 움직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단순한 신념이 세계 질서를 흔들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의 PPTV는 한국 구출팀의 현장을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국경을 넘은 구출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 속에서 한국 형사와 외교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지만 그 표정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다. 그 한마디가 자막으로 떴고 태국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그 장면을 공유하며 우리도 이런 나라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은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의는 전 세계를 움직였다. SNS에서는 한국 구조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태국 대학생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수많은 댓글을 읽으며 국가의 진짜 영향력은 경제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뒤 파리에서 열린 G20 외교안보 포럼. 회의장 정면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사례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언어 대신 단 하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엔 귀환 작전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울던 젊은이, 그를 껴안고 눈물 흘리던 대사, 그리고 활주로 위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던 순간들. 그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곧이어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인도까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의례적인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국가의 새로운 정의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실행한 나라다. 그 약속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 뒤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 라데팡스 거리의 전광판에 한 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귀국한 청년이 가족의 품에 안긴 채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약속을 지킨 나라. 프랑스 시민들이 그 앞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의 한 TV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책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진심 하나로 국제사회를 움직였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되었죠. 한편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거리에선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부패를 멈춰라. 국민을 지켜라. 그들의 손에는 손으로 그린 한국 국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행동이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외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으로 세계를 설득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분석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결국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파리의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가장 위에는 제목이 적힌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인 나라. 처음엔 그 제목을 쓰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를 진심이라는 단어로 정의한다는 건 분석가로서 금기나 다름없었죠. 동료들은 제게 감정을 배제하라고 가르쳤고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으로 끝난 사건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쓰기 전 저는 다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비행기 문이 열리고 피해자들이 한 명씩 내려오던 장면. 그 순간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족의 품에 안긴 청년 살아서 돌아왔구나라며 오열하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던 외교관. 그 장면은 제 평생 봐온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외교 회담보다도 더 위대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가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데이터가 아닌 인간의 표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 후 각국의 외교 문서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정보공조 협정을 강화했고 영국은 한국형 인권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회의마다 한국의 사례가 언급됐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줄리앙, 당신의 분석대로라면 한국은 단순히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국제 외교의 구조를 바꾼 셈이군요. 한 동료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꿨죠. 보고서의 중간장에는 캄보디아의 현실 변화도 기록했습니다. 거리엔 시위가 일어났고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피켓들 가운데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사무실 한켠에서 멀리 동남아의 그 거리까지 닿은 한국의 그림자. 그건 단순한 국가의 영향력이 아니라 진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태극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정성껏 그려진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김진아 차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외교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맹세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을 채워나갔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의 방식을 바꿨다. 그들은 협박 대신 설득으로, 무력 대신 연대로, 침묵 대신 진심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의 흐릿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파리의 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버스킹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들었던 노래의 가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살아온 세월 동안 국가란 늘 이익의 단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가란 결국 사람을 지키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된다. 컴퓨터를 끄기 전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남기고 손을 떼는 순간 이긴 여정의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국가의 힘은 총성이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나라,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